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5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종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진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선생님은 거대 언어 모델과 한국어 교육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진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발표자로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하는 그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초대돼가지고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되게 저명하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특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부에는 사실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 석사, 박사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사 과정에 와서 AI를 언어 교육에 접목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제가 말뭉치를 처음 접하고 말뭉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파이썬 같은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머신러닝은 그럼 어떻게 하지? 딥러닝은 어떻게 하지? 하다 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것들을 언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거대 언어 모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뒤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어 교육 연구 사례를 설명할 때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신효필 선생님이나 그 이공주 선생님이 하셨던 강의들을 보면 너무나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면은 되실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언어교육 동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어 교육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아서 이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도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사례를 두 개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점과 학습적 오류 탐지 및 교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무어 판별이라던가 뭐 문항 자동 생성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이제 한국어 교육 연구 한계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개념과 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약칭해서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에 라지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면서 문장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 그런 것을 다음에 오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 자체를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라지가 붙은 거죠. 그래서 왜 라지가 붙었을까라고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1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디코더 기반의 트랜스포머 생성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처음 듣는 분한테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제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그 학습 가중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책에서 보니까 되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음향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음향들을 조절하는 다양한 조절 장치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절해서 뭐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제가 음향 장치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음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조절 장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을수록 이제 그 섬세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하는 장치들이 이제 가중치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제 더 이제 복잡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파라미터를 많이 가지는 이런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제 LLM이 이제 되는데,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그 인코더랑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모델들이 디코더만 가지는 이제 생성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정의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GPT-3 같은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데, 너무 이제 잘 만들어져서 10배 작은 모델이 있다면 이건 LLM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혹은 뭐 생성 기능이 없는 GPT-4 크기의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생성 모델이 아니니까 LLM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1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소규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막더 커지는 모델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맞지만 앞으로는 이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정의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논란이 있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인간 언어의 복잡성과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 분류부터 지금 생성 같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LL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LLM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주 접하시는 챗GPT를 설명하면서 좀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라는 것은 이제 챗이라고 앞에 붙고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챗은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대화형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챗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라는 것은 이제 생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NLP라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는 크게 이제 NLU라고 하는 언더스탠딩 이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LG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이 생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를 생각해 보면, 챗GPT를 생각해 보면 이제 사용자가 말하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생성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GPT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라는 것은 사전 학습된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LLM이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는가, 이 두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거기에 이제 사전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트라는 모델 예를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모델을 사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GPU 같은 컴퓨터 이제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이것을 사전 학습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구글이라던가 오픈 AI 같은 큰 이제 기업에서 이런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 태스크에 맞게 저 같으면 이제 자동 채점이라는 태스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소규모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시켜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모델을. 이것을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한 연구에서도 이제 미세 조정을 이제 사용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T란 모델은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이다. 라는 이제 이게 P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는데요. 트랜스포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이 LLM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에 이제 구글 브레인 팀에서 이런 어텐션 이즈 올리 뉴디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이 제목을 따라서, 제목을 또 비슷하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 이제 나온 아키텍처인데,
이제 이전에 나온 모델들이 사실은 거의 쓰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잊혀질 만큼 이게 되게 강력한, 빠르고 이제 성능이 높게 뛰어난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LLM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나 논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라고 하면, 전에 쓰였던 RLN이나 뭐 LSTM 같은 신경망 모델에 비교했을 때 그런 모델들은 사실 앞에 있는 것들을 학습하면서 그것을 쌓아와서 뒤에서 이제 그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학습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병렬로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빠르죠. 이 빠르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어텐션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이제 사용했던 LLM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학습을 해서 모든 입력에 이제 같은 가중치를 두고 이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토큰이 있으면 이것이 다른 토큰들과의 관계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가장 이제 어텐션을 받는 가장 연관관계가 높은 것에 어텐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방식을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 LLM이 그 앞에서부터 학습을 하면서 이게 압축되다 보면 앞에 맨 앞에서 했던 거는 그게 뭐더라 이렇게 좀 흐려지는 잊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GPT라던가 버트라던가 이런 다양한 LLM들이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옆에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코더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LLM은 그 생성 모델이다 디코더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이해를 하는 자연의 이해 부분과 관련이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디코더에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레이어에 곱하기를 해놓은 거는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번역이라고 한다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여기 이제 인코더 부분에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한국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여기 이제 디코더랑 연결이 돼서 I'm a student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인코더랑 디코더를 다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트라는 유명한 모델은 이제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GPT 같은 모델은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바트나 T5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버트랑 그 GPT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학습하는 방법, 그쵸? 그 언어 모델링 하는 방법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드 언어 모델과 다음 문장 예측하는 태스크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가려진 토큰을 이제 맞추면서 예측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로 양방향으로 이제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버드의 B가 바이 디렉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림에라고 해서 앞에 있는 어떤 토큰이 있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올 게 뭐가 올까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그 다음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떡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림의 떡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네,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여러 가지 똑같이 그 트랜스포머 기반이지만 다른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할 그런 연구들에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교육 이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어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걸 이제 최근 논문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이제 하고 왕 2025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논문이어서 최근까지 좀 봤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2013년부터 23년 그 사이의 논문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 동향을 파악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간 파악을 했으니까 되게 긴 이제 그 기간 동안 파악을 했죠. 여기서 AI 관련 키워드랑 언어 교육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논문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챗GPT가 나오는 시기, 그쵸? 2021년, 22년 이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 챗GPT가 나오면서 연구가 정말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나지 않았고, 이게 온라인으로만 그게 억셉된 것은 이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줄어든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수행된 국가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51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한 연구가. 근데 그 다음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놀랐습니다. 한국이 14편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 언어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연구를 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이라서 그런지 이제 양적 연구가 반이 넘게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혼합된 연구나 질적 연구들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시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실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상관관계 분석하는 연구나 아니면 준실험 연구들도 이제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50% 가까이, 반 가까이가 이제 쓰는 글쓰기, 과제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그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그 장문 자동 채점과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도 그렇고 한국어 교육도 그렇고 사실 언어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분은 이 이제 자동 채점 분야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베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제 같이 인터뷰 그리고 뭐 평가나 그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찰 연구 그쵸 그 사용하고 있는 그 교실 환경 같은 걸 촬영하거나 뭐 이제 녹음을 하거나 해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이제 초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 주제 6가지를 이렇게 도출을 했는데요. 언어교육 분야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은 글쓰기 피드백과 평가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AWE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이제 영어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많은 이제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책봇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이제 상호작용을 통한 한국어 이제 언어를 습득, 이제 말하기랑 관련이 되겠죠. 책봇이니까. 그리고 뭐 읽기 학습 같은 것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이나 글쓰기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뭐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발음, 그리고 말하기 능력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번역이나 평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 언어 학습에 대한 그 주제, 그리고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어휘를 습득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교육 분야에서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으로 이제 키워드도 추출을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그 기계 번역,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되게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글쓰기 평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토매티드 라이팅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기계 학습.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기계 학습 방법론이 많이 이제 키워드로 추출이 되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과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어하자가 아니라 그 L2 학습자에 대한 글쓰기라던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5, 6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이제 L2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어 교육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좀 보시면 이제 이렇게 2021년, 22, 23년으로 가면 다른 거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utomated Writing Evaluation이라는 이제 자동 채점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니까 책봇이겠죠? 책봇 관련된 것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세종학당에서 그 책봇으로 말하기 이제 연습용 책봇을 만드는 이제 과제들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책봇들은 그 시나리오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도 엉뚱한 말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걸 만들면서, 아, 이게 과연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LLM이 그런 시나리오에 벗어나더라도 엄청 잘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성형 AI로 다시 세종학당 AI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거 달리, 이 정도면 이제 말하기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LLM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면 언어 교육 분야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언어랑 학습 영역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실망감이 들죠. 저희가 앞에서 이제 한국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이제 대상 언어를 한국어로 한 연구는 딱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도 대부분은 이제 영어 교육 쪽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감이 들지만, 네, 이런 이제 영어가 거의 90% 정도 다 대상 언어가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다른 언어들은 좀 낮은 수준이죠. 이게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수준으로, 이게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LLM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 쓰기랑 이제 말하기 부분이 많이 이제 언어 학습 영역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언어 교육 분야에서 하는 연구들이 이제 꾸준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교육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문 자동 채점과 관련된 연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듯이 연구 동향에서 보셨듯이 이제 장문과 자동 채점과 관련된 연구들이 엄청 많이 이제 영어 교육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에서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자동 평가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이제 자동화하려고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쓰기 그러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쓰자.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AES라고 부르면 이건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것만 이제 언급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피드백까지 같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evaluation을 써서 AEE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LM이 나타나면서 그 LLM이 생성에 아주 특화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이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평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평가 방법이고요. 이제 자동 평가의 뭐 필요성 배경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가 되죠. 인간이 이걸 채점하려고 한다면 인간 채점자들이 뭐 일관성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런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고위험 시험이라는 시험들에 있어서도 한 명은 사람, 한 명은 AI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자동평가 성능이 이 정도면 좀 나오겠다 싶으니까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LM, GPT가 나오면서 그런 것 같고요. 연구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어 교육 쪽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연구, 제가 어제까지 찾아봤는데 이제 두 연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지의 허영수 2024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프롬프팅, 그냥 평가해 주세요라는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를 한 논문이고, 이제 제가 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롬프팅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국어 교육에서는 좀 한국어 교육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을 써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프롬프팅 기법도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이 상용화된 사례가 있나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국어 이제 이렇게 출시돼서 유료로 뭔가 사용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잘 나타나는 것들은 못 봤고요. 근데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QE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이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AI 허브의 그 에세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다 유료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정확성이나 어휘 풍부성, 의도 표현, 뭐 문장 구사력, 조직과 전개, 뭐 주제 명확성 6가지 지표로 이제 평가를 하고 여기가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글의 종류를 15가지를 넣어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제 채점 점수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잘 할까? 잘 피드백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경문 최숙희 2025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GPT 모델, 얘네들은 근데 장문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아니지만 이것들과 KT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문 평가를 주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피드백을 쓰나, 근데 피드백 질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이 다양한 도구들이 이제 평가한 것을 이제 주고 이 루브릭에 따라서 평가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사실 KT가 그런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PT-4가 더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피드백 질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내용의 풍부성이나 자료 활용 및 인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리튼이나 3.5 버전보다는 더 좋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LLM이 그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이제 잘 쓰는 특화된 모델이 되면서 이러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 쪽에서 본다면 그 세종학당에서 만든 아이스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종학당에서 꾸준히 그 자동평가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발주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은 이제 단계적 적응형 평가를 이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를 예상을 해보시면은 그 처음에 딱 시험을 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사실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풀기 싫고 그쵸 사기가 저하되죠. 그리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그 문장을 소검사 단위로 이제 문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쉬운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처음에 줄 때는 중간 수준의 이제 문제를 주고 그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데 얘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주는 거고 쉬운 소검사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좀 쉬워하는 것 같다. 그럼 어려운 수준을 주는 이러한 단계적 적응 평가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짧은 시간에 학습자의 그 능력, 그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종학당 스카랑 아이스카를 비교해 봤을 때 평가 문항에 있어서도 많이 줄었죠. 듣기가 50에서 30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시간도 170분에서 120분으로 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도 사실은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자동평가 모델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 이것도 그, 뭐,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쭉 따라오겠죠. 생성되는 기술에 따라서 좀 이것을 접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질 기반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길이라던가, 오류수라던가 이런 것을 직접,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인간이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자질을 선택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문장 길이, 오류수 이런 것들은 되게 얕은 자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문에 내재된 깊은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건 힘든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은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자질 추출 과정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어떤 장문을 입력했을 때 딥러닝이 스스로 알아서 원리를 찾아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 점수인지 하 점수인지 뭐 중 점수 이렇게 장문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단점은 성능은 향상되지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얘를 상을 줬니? 라고 하면 머신러닝 기반 같은 경우에는 너 오류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학생이 와서 불만을 제기해도 왜 제가 이 점수인가요? 해도 그냥 딥러닝이 그렇게 했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이 어려. 물론 요즘 XAI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자질 기반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성능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이죠. 챗GPT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피드백의 강점을 보입니다. 위에 이제 이런 모델들은 피드백을 쓰는 게 어렵지만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은 엄청 이제 잘 쓰죠.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에서 위에 이러한 다른 접근법보다는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연구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드백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기대를 걸고 많이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을 높이려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연구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머신러닝 기반 연구가 이제 올해 초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LLM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벌써 뭐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에는.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적용된 알고리즘을 보면은 대부분이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뭐 다중공전성, 얘가 자질을 기반으로 이제 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질이 여러 개의 자질을 넣다 보면 이 자질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중공통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좀 강한 모델이다라는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성능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보면 이제 결정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 아니요 답변을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장문 채점이 여기 연결을 해본다면 이제 오류수가 뭐 10개 이상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그다음 뭐 글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상으로 분류할지, 중으로 분류할지, 하로 분류할지. 근데 이런 결정 트리가 이제 문제는 과접합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접합이라는 것은 이제 얘가 학습한 데이터에 너무 딱 맞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넣는 거죠. 나무를 많이 넣어서
이제 그런 과접합을 없애는 거죠. 여러 나무들을 심었으니까. 심어가지고 그 중에서 랜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랜덤으로 추출해서 그 결과를 평균을 내서 최종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갖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봤는데요. 그 국립국어원 이제 한국어학습 알뭉치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류 주석을 이제 자질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 주석이 되어 있는 말뭉치를 가지고 이제 해봤고요. 이게 여기서 문제는 이 말뭉치 자체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점수가 주석되어 있지 않아요. 학습 말뭉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연구자 2명이 직접 하나하나 점수를 주석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 글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얘가 이 점수를 냈나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임이라는 그 XAI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이제 어느 부분을 보고 네가 평가를 했는지 칠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장문이 인간평가장은 상장문인데 얘가 중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0이 하고 1이 중이고 2가 상장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으로 0.52% 확률로 중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얘가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을 보고 중으로 평가했느냐라고 해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그렇죠. 글인데 이제 하고라는 구어성이 짙은 이 조사를 썼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깎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하다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흔하다. 좀 어색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좀 점수가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이런 교육열은 왜 칠해줬을까?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XAI라는 기법이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론인데 사실 이것을 보고 제가 또 다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게 나타나서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셰프라는 이 방법도 이제 기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얘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론 자질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파란 구수로 나타납니다. 오류 수나 저빈도 내용과 토큰수 같은 것을 봤을 때 얘가 중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을 중으로 잘 예측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여기 나라랑 국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중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된 근거로 활용이 됐고 국가는 이제 상으로 평가한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보다는 좀 쉬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고 국가가 좀 이제 고급 단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구분했다는 게 여기 나타나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이제 하나 장문 같은 경우에도 하로 잘 예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5%의 확률로 그러니까 하다라고 잘 예측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보시면 이제 우리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기존의 연구들에서 찾아봤을 때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이제 논설문에서 쓰면은 감점이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을 뒷받침 봤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점수가 하로 평가하지 않았나 보이고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이 칠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썼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좀,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셰프로 봤을 때도 오류 때문에 생기는 이제 많죠. 얘가 너무 하 장문이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오류들이 이제 얘를 하로 평가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뒤에 부분들은 이제 그 자질 관련해서 어떤 자질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점수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통용이라는 한국어의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어휘 리스트를 줍니다. 초급 리스트, 중급 리스트, 고급. 예, 학습자별로 학습해야 하는 어휘 리스트를 주게 되는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이제 포함이 됐는지를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중급 어휘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급이 아니라 중급 수준의 단어를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뭐 이거는 오류수인데, 절대 오류수인데, 하 장문에 있어서는 이 오류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수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나타나는데, 이제 상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으면 얘는 이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그 GP, 버트 모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버트가 번영한 그런 모델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사전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저도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델로는 일렉트라라는 모델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일렉트라라는 모델은 이제 그 언어 모델링 그 학습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일렉트라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장이 있고 문장에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 마스크된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생성 그 모델에서 가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한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토큰이냐, 가짜 토큰이냐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리지널은 진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된 것은 가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맞추게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도를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뛰어나게 81.25% 정확도를 보여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머신러닝 중에서는 이제 서포터 모터 버신 SV라는 그것을 배경한 것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아까 말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그죠 많이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XAI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캡툰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판단할 때 근거로 되는 것이 뭔지 이렇게 색깔로 칠해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토픽에서는 장문을 할 때 는다체로 끝나게 쓰라고 이제 지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씁니다라고 썼을 때 감점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점이 이 부분에 빨간색이 전부 칠해져 있는 걸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을 보면 약간 이제 수준이 높은 단어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 시작하다는 경우가 많다. 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에서 문형이라고 불리는 이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쓸수록 이제 점수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리만무하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전체를 찾아봤을 때 리만무하다를 쓴 학생은 이 학생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서 본 적이 없는 구문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오류처럼 생각하고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이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 단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형들을 썼을 때 오히려 감점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방법론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동 자질과 임베딩 자질을 모두 이용해서 성능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 설명량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라고 표시된 거는 그 임베딩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자질들이고 이렇게 플러스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이제 아까 말했었던 얕은 자질. 대명사 수라던가 이런 걸 그냥 세서 만든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질로 넣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제일 많은 평가했을 때 제일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것은 언어 자질과 이러한 딥러닝 임베딩 모델로 만든 임베딩 그 자질로 만든 자질이 결합됐을 때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언어 자질만 사용한 것보다 이런 이제 그
그 인베딩 모델로 만든 이런 자질만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언어 자질이 얕은 자질이니까 필요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이제 얕은 자질도 사실은 이제 그 모델에서 평가하는데 주요한 자질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것과 그러한 이제 딥러닝 기반의 그런 자질들이 결합됐을 때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 폴스 플롯으로 이제 그 아까 봤던 셰프의 값을 비교를 한 건데 상장문과 중장문과 하장문을 구분해서 평균값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변별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장문과 중장문, 하장문을 잘 변별하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들은. 그래서 오류가 많이 이제 그렇게 변별력이 높은 자질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것은 이제 그 중장문과 하장문을 구분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의존 트리 노드의 평균 깊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존 트리 노드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복잡한 문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질들이 사실은 중장문과 하장문을 구별하는 데 주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장 평균 어절수 같은 경우는 문장 길이를 말하죠. 그래서 문장 길이가 그럼 점수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봤을 때 이제 중장문과 하장문 사이에 크게 이제 변별을 하는 이제 그 자질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자동 평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1, 2, 3을 차례로 순차적으로 하라는 COT를 넣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루브릭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샷을 줬습니다. 샷이라는 것은 예시인데요. 그래서 높은 점수 받은 것, 중간 점수 받은 것, 낮은 점수 받은 장문들을 이제 이그젬플에 넣어서 이걸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퓨샷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걸 이제 보시면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글의 구조라던가 글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좀 부족한 편이에요. 이런 이제 정확성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제 것들은 잘 하지만 그래서 뒤에 그 결과랑 연결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상관관계, 그죠? 인간끼리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간끼리도 잘 일치도가 안 나타나는 게 이제 구조나 다양성 이 점수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인간과 GPT-4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다양성 부분에서 이제 상관성이 좀 낮게 나타나고 이제 사회 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부분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그러면 인간 평가자랑 GPT-4랑 4.5 간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는가 집단별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확성 측면에서는 얘네들끼리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설명을 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다 다르고, 그죠? 집단별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이 정확성 부분에서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조정을 좀 해보면은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GPT 모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학습자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튜닝을 시켰습니다. 미세 조정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원래 GPT 모델은 이게 고급 단어인지 중급 단어인지 초급 단어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단어를 많이 쓸수록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이제 미세 조정하면서 저희가 튜닝한 데이터 안에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정도 단어들이 점수를 많이 맞는 단어들이구나, 이런 것을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상승이 됐고, 사회 언어학적 기능 점수도 상승이 됐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이제 상승이 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조정하는 방법이 이제
평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직 논문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학습자 오류 탐지 및 교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GPT 4.1 버전을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이 오류 주석을 하고 교정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좀 보시면 사실 여기도 많지 않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두 연구가 다였는데 이 두 연구 모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채점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연구 수준이어서 저는 이제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호, 이창규 2025 같은 경우에는 레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예요. 새로운 방법론을 이제 활용해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랑 같은 데이터들이고요. 뭐냐고 하면 이 이제 그 모델이 명령어 형태의 일을 입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 당신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고 이거 이렇게 분류하고 교정해 달라라는 인스트럭션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오류 주석을 해야 하는 출력 데이터를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명령어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얘가 이제 이 세트를 학습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 학습된 모델에 추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 버전이 이제 제일 최신 버전이고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이라서 4.2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결과를 바로 보시면 뒤에는 관련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세 가지 모델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 모델, 그냥 GPT 4.1 모델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얘는 문장 단위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4.1 버전의 인스트럭션 튜닝한 모델을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문장 단위, 하나는 장문 단위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장 단위로 학습을 시켜보니까 예를 들면 도나 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맥락이 없으면 얘가 도가 맞는지 만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문장 단위로 하는 것보다 문단 단위로 했을 때 이 맥락을 파악해서 수정이나 이제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성능이 어떨지 비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탐지 성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모델, 그쵸? 이렇게 튜닝을 하지 않은 모델 이 보시면 이제 여기 볼게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했을 때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81.12%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주석한다면 81% 정도를, 81개 정도를 맞춘다는 거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니까 88.97% 올라갔고요. 이것을 문장 단위로 하니까 91.31%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뭐 영어 교육 논문에서 읽었을 때 그 오류를 문장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단 단위로 넣었을 때 그런 이제 오류 교정의 이제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걸 봤었는데 그런 게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근데 분류도 한번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오류 위치랑 오류 양상이랑 오류 충의를 잘 분류를 하는지 성능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보다 문단 단위로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갔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왜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12% 정도는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인간이 하는 그런 실수들이 그대로 나타났어.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하고를 이제 부사격 조사인데 접속 조사로 잘못 위치를 태깅한다거나 오랫동안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부사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오랫동안 애라고 조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제 명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명사로 태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부사로 태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이 하는 실수, 인간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양상 부분에서도 대치 오류, 오형태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등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단위로 하는 것보다 문단 단위로 하는 거,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86.41%의 정확도를 보여서 높게 나타나는 게 똑같았고요. 여기서는 재미있었던 것은 얘가 가장 오분류, 잘 못하는 분류가 오형태랑 대치를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형태라는 것은 틀리게 쓰는 거죠. 뭐 학생인데 학상으로 쓴다던가. 대치 오류는 아우서를 써야 되는데 은이가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형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아예 없는 거죠. 학생이랑 형태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치 오류는 사실은 이게 전 그게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실제로 있는 형태인지 없는 형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분을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한 오형태나 대치 오류들이 되게 얘가 되게 헷갈려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분류 그런 평가 해봤을 때 다른 것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얘가 제일.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많은 이제 오분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레그 데이터 같은 것을 이제 지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실 넣어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떻게 성능 올릴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문단보다 문장 단위로 했을 때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밌었던 것은 문장 단위로 하지 않고 장문 단위로 했을 때 그 상위 30개의 이제 오류 형태를 봤을 때 통상 오류가 줄었다는 거예요. 통상 오류랑 담화 오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 아니라 문단 단위로 했을 때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교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잘, 이제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인간이 주석한 것, 인간이 교정한 것을 정답셋으로 두고 얘가 이거랑 일치하는지를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교정하지 않고 다르게 교정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좀 인간이 교정한 게 틀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분류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GPT가 한 것도 이것도 이렇게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능이 그런 것까지 다 본다면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태로는 장문 단위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86.63%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해보고 싶은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PT가 이제 눈이 많이 오느라고 늦었어요. 이거 교정해봐라고 하면은 그런 대로 잘 이제 이유를 붙여서 교정을 합니다. 근데 눈이 오는 것은 의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은이라고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거 교정해봐 했더니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합니다. 받침이 없대요, 먹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제 갔을 때는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교정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레그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 장문의 입력을 이렇게 이제 아래 문장을 교정해달라라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게 했을 때 이렇게 틀린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한국어 교육 문법 같은 책에 있는 것들 지식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청하기 전에 이 관련 지식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 문법과 관련된 지식을 검색을 해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의라고를 써야 되고 없는 경우는 라고를 써야 된다라고 문법 지식을 결합한 후에 이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네가 대답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여기 프롬프트에 증강을 시키는 거죠. 증강을 시켜서 생성을 한다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 그래서 레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아까 같은 GPT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해봤습니다. 이 이제 문법 강연한 2019 자료를 레그 데이터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인간이 웃는 얼굴 의로라고 하는 것들을 LLM 교정했을 때 이거를 못 잡아내더라고요. 얼굴 의로를.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볼까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실제로 에그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해서 써보라고 했을 때 찾긴 찾았는데 이게 의로를 찾은 게 아니라 의로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문법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갖고 오는 것. 이게 좀 아직은 이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정은 했지만, 그죠? 이게 정확한 정보를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보완을 하면 뭔가 성능을 높이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AI를 적용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일이 이제 한 땀 한 땀 자동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평가 점수를 한 땀 한 땀 넣어서 새로 구축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는 정말 그 세세한 주석이 달린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어 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서 이 데이터 구축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자동 평가 연구, 자동 채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교육 쪽에서는 뭐 그 텍스트 이독성 측정이라던가 아니면 모어 판별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한 챗봇 활용한 연구들 그리고 자동 문항 생성 이런 연구들이 다양하게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한국어 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런 AI를 접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AI를 언어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지만 사실 한국어 교육 연구는 딱 한 편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네. 그런 여러 연구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진 선생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이진 선생님은 거대 언어 모델과 인공지능,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특강에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특강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